예,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워치 TV. 지금 아마 8시 정각이 됐을 텐데, 온 됐죠? 우리가 뭐 생방을 별로 안 해봐가지고 두 번째 보니까. 예고한 대로 우리 태극기 새누리당. 제가 태극기 새누리당이라 부릅니다. 그냥 새누리당 하면은 헷갈려요, 사실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태극기 새누리당의 조원진 대선 후보를 초청해서, 지금 이 인터넷 생방은 처음이시죠? 예, 지난번에 한 TMT인가 거기서 하면 TMT하고 정명대 방송에서 생방은 안 하신 것 같아서. TMT는 생방을 했어요. TMT 맞아, 생방이었죠. 이번에 이제 프라임 타임 때, 저녁 금요일 8시 미디어워치 TV에서 생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이 채팅에서 올려주시면요, 우리 기자가 알아서 정리를 해가지고 따로 보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헛갈려가지고 이거 보면서 답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담을 진행하고 우리 기자가 알려줄 거니까 주로 채팅에는 욕 같은 거 쓰지 마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기자가 질의하고 있으니까 정리할 테니까요. 요즘 울분이 많아서 욕 좀 쓰셔도 됩니다. 안티들도 많이 들어오고 지금 먼저 이 대선 후보로 지금 나오셨는데 네. 이거 뭐 나오자마자 뭐 다른 사람들은 막 토론을 했어요 어제. 우리 뭐 준비도 하는 상태에서. 그래서 어제 그 TV 토론대에서 조금만 더 빨리 나오셨으면 어제도 참여했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TV 토론? 오늘 일단 그 중앙선관위에 그 기탁금 3억 원 지금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 9시에 이제 정식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기 때문에 내일 등록하면 이제 경찰 경호가 한 12명 그러다가 이제 방송들이 나가는데 여론조사에 제가 등록을 안 하니까 여론조사를 넣지를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일 등록하면은 뭐 여론조사에 넣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뭐 전파방송 하는 데는 조원지 저거 나오면 시끄러우니까 여론조사 빼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뭐 여론조사 하면 또 하는 대로 이렇게. 근데 이게 16일까지 여론조사로 그 대선 그 토론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시청하신 외국 국민들이 보수 분들이 여론조사 아예 전원을 끌어버리잖아요. 이제는 여론조사 응해야 된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가 뭐 1% 2% 후보가 또 5% 6% 후보까지 해가지고 3명인데 제가 5% 이상 예를 들어서 초창기에 나온다든지 뭐 1% 2% 이상 나오면은 뺄 수가 없잖아요. 여론조사에서 이래 나왔는데 1% 2% 후보 빼놓고 5% 나온 후보를 빼면은 그거야말로 이게 선거법 문제가 아니고 그 방송사에서 이제 이거 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만약에 공식 선대위 토론이 선관위 토론이 아니더라도 일반 방송 토론에 이 여론조사가 5%만 넘으면은 그러니까 그렇지 뭐 심상정 같으나 유승민 뭐 2% 가지고 토론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여론조사 지지도가 있는 후보를 빼고 하면은 자기들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 이상하긴 이상하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여론조사 뭐 어쩔 수 없이 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관위 규정이 있으니까. 근데 너무들 낮잖아요. 이 보수 후보라고 자청하는 사람이. 그게 이제 사실은 그 한쪽은 바른정당은 보수라고 할 수 없죠.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배신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아예 배신 정당이다. 뭐 보수에서 빼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국민의당하고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곤란하게 진 게 유승민 후보가 지금 그냥 33명 중에 한 30명 갖보고 3명 남아있으면 후보로 나가야 되느냐 사퇴해야 되느냐 이 고민이 이제 딱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임명진 목사부터 이 탄핵에 대해서 전부 고개 숙이고 또 반성투한다고 전국을 돌아다녔고 우리 태극기 이제 국민들만 이 탄핵에 문제가 있다. 우리 변희재 대표부터 이거는 뭔가 문제 있다고 이제 제기를 시작해서 했는데 이제 그 탄핵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탄핵뿐만 그 구속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후보가 없는 거예요. 보수의 95%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를 받아들일 정당도 후보가 없으니까 지지율이 다 합쳐도 10%밖에 안 되지. 그러면 최소한도로 우리가 52% 대통령 찍어줬던 사람 중에서 막 반타작을 하더라도 26%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고사하고 10%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그 16%가 안철수 쪽에 갔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안철수 쪽에 간 표도 별로 없고
그냥 아예 여론조사 안 하고 또 제일 걱정인 건 투표 안 나가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마 맞겠죠. 예, 그래서 이 보수 괴멸이라는 것은 스물스물 오는 게 아니고 이런 정당의 지도자들이 이 이념에 대한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정당을 지배하면은 한쪽에 보수나 진보나 괴멸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죠. 그 어제 TV 토론을 제가 모니터링 하니까 탄핵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한테 제3자 얘기를 전하면서 어디 다녀보니까 당신이 배신의 정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 딱 한마디 하니까 유승민 후보가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박 대통령이 국민의 신의를 배신했다고 나온다. 내가 배신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했다. 이렇게 하니까 홍준표 후보가 예 그만합시다 끝내버렸어요. 딱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도 TV 토론 뭐 다 보다가 좀 보다가 아유 뭐 이런 TV 토론이 있나 싶어서 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가장 큰 사건이 대통령 탄핵 아닙니까? 그게 없었으면 대선도 안 열렸죠. 이번에. 그러면은 대통령을 탄핵을 반대한 사람하고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사람하고의 싸움이에요. 이게 찬성하는 사람 전부 다 대부분이 찬성한 사람이고 어정쩡하게 바깥에 있을 땐 찬성하다가 당에 들어오니까 이제 뭐 춘향이 향당했다가 아 이거 아니구나 싶어서 이제 뭐 좀 더 방향을 조금 틀락하시는데 국민들은 벌써 우리 태극 애국 국민들은 이 탄핵 4, 5개월 하면서 이제 도사가 되신 거죠. 무슨 말 하면 아 저거는 거짓말이고 저거는 이거는 진짜다. 속마음이 다 보이니까 어제 토론회 보면서 야 정말 코미디도 뭐니 코미디. 그래서 토론회 하려면은 그 짧은 지식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프리토킹으로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원고 없이 1대1로 붙이라. 그래가지고 뭐안 되면 좀 제가 들어가면 6명 되니까 제가 들어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왜냐면 전부 다 탄핵 반대 찬성의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가 탄핵 반대는 제가 들어가면은 아 이제 뭔가 균형이 되는데 그것도 걱정은 어제 홍준표 후보한테 질문 안 하잖아요. 제가 들어가면 저한테 질문 안 할 것 같아요. 그 홍준표 후보는 사실은 어제 제가 미리 방송에서 했는데 유승민한테 완전 밟혔습니다. 예, 완전 밟혔고 문진한테까지도 밟히는데 자기 확신, 이 진실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예, 못하는 거예요. 세게 못하더라고요. 자꾸 제3자 인용하고 그러는데 조원진 후보님이 만약에 토론 붙었을 때 유승민 앞에 딱 두고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단 그 당을 깨고 나간다는 것은 이게 대한민국이 헌정 사상 이 헌정 중단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전쟁 때도 헌정 중단 안 했는데 유승민 후보는 어쨌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 혜택을 입은 사람이고 초선 때도 비례대표 왔다가 다시 들어갔을 때 대통령 다 떨어진다. 대구 시민 다 알잖아요. 재선 때는 제1번으로 공천받았어요. 상선 때는 저하고 또 제1번으로 공천받았어요. 그러니까 매번 1번으로 공천받은 혜택을 다 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하고 좀 사이가 어려졌다. 그때는 대통령하고 사이가 어려진 게 아니고 자기 정치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중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느냐. 자기 정치밖에 모르는 사람 아니냐. 그렇게 질문 하나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삼국지를 100번 읽으면 뭐합니까? 삼국지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 자기가 이제 유승민 후보가 어리였다고. 대통령하고 관계에서. 자기가 갑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기한테 엄청난 기회가 왔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발로 차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딱 느낌이 유승민 후보는 미래 지도자 감은 아니구나. 그릇이 작구나. 자기한테 왔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은 그거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 이렇게 느꼈는데 내가 그걸 꼭 물어보고 싶어요. 삼국지를 많이 읽어보셨는데 삼국지에 의리를 지킨 사람이 영웅이 됩니까? 의리를 버린 사람이 영웅이 됩니까? 그거는 역사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하는 얘기를 국가 언론들이 나왔으면은 헌정 중단하지 않고 또 내가 유승민 후보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 대통령 탄핵 안 된다. 단지 안에 대통령께서 잘못한 게 있으면은 법적 처벌 받으면 된다. 그렇지만 대통령 탄핵은 이 헌정 중단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이 헌정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은 누가 대통령 돼도 이제는 돈 한 푼 안 먹은 대통령이 헌정 중단 당할 사태 그래 탄핵됐다 하면 어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하면은
보수의 아이콘이 되죠. 보수 후보로서 확실한 그게 되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 그 말씀하셔서 그랬는데요. 제가 어제 토론 보니까 나머지 후보들 당신들은 탄핵 안 당할 자신 있냐? 전 그 말 묻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재단을 어쨌든 좋은 뜻으로 재단 만들고 한 거 가지고 뇌물로 탄핵당하면은 당신들 대통령 했을 때 탄핵 안 당할 자신 있냐? 그런 얘기를 할 후보가 필요한 거죠, 이 토론에. 아니, 내일 어제 제가 보면서 지금까지 불거진 문제만 해도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는 탄핵감이에요. 맞죠. 아니 대법원에서 지금 대법원에서 재판만 기다리고 있는 제 양반도 대법원 재판 잘못되면 대통령 탄핵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후보 중에서 1, 2, 3등은 다 탄핵의 감이다 지금. 그런 대통령 선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하고 있는지 저도 지금 정신이 없는 겁니다. 사실. 이왕 말 나온 김에 하여튼 요즘에 보수 사회가 시끄러운데 이 보수가 안철수를 지지하자 뭐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후보랑 토론 붙으면 면전에서 어떤 말씀 해주고 싶습니까? 저는 뭐 한간에 안철수 후보 보고 박지원의 아바타 가지고 로봇이라 그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라고. 그 양반 좀 순진하면 기분도 빨개지잖아요. 기분도 빨개질 것 같아. 박지원 개새끼 한번 이렇게 물어. 그래서 내가 분명하게 그 김대중 대통령은 살아계실 때 북한은 핵을 절대 가지지 않는다. 핵을 가지면은 자기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햇빛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돈도 엄청 퍼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박지원 당이라는 것은 호남을 중심으로 한 김대중 선생님을 모시는 당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보수의 표를 받으려면은 햇빛 정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햇빛 정책이라 그런다. 개성공단을 바로 열 거냐? 금강산 거지를 할 거냐? NLL을 지금 다 무력화된 걸 그대로 NLL 무력화로 갈 거냐? 옛날같이 돈 퍼주기 할 거냐? 이런 햇빛 정책을 할 건가 말 건가를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야지 박지원하고 안철수의 차별화가 보인다. 그걸 계속 한다 하면서 안철수 대통령, 박지원 고봉. 그래 되는 거, 박지원 대통령, 안철수 고봉 뭐 이래 되는 거 이렇게 될 수 아니겠어요? 있겠네요. 6.15 공동선언을 지금 그대로 합의가 유지하고 이행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들도 되죠. 그리고 뭐 노 대통령 같은 경우는 14 공동선언문을 이행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이런 질문들도 또 하나는 근데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5.18 문제 있잖아요. 네. 요즘 뭐 대학 젊은 친구들이 특히 3학년이들이 굉장히 분노가 있는 게 5.18 유공자에 유가족 유공자에 대한 이제 그 가산점인데 이게 사실은 어떤 정치인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 불평등하게 이래 하면 바로 정치 사회 문제대가 국회의원 자리까지 내놔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권은희나 그다음에 그 누구죠? 박지원 대표가 냈는 5.18 특별법. 예. 이거 받을 거냐 말 거냐? 그거는 국민의당 당론입니다. 예. 5.18 그러니까 특별법은 당론.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의당 당론으로 정해 있는 5.18 특별법, 5.18 특별법 다 받을 거고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햇볕 정책 다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안철수 당이 아니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남북 관계에서의 안보 문제고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아니 김대중 대통령 그대로 하겠다는데 보수들이 안철수 찍으면은 그전에는 후보들이 찍을 후보가 없으니까 화가 나니까 아이고 막 이래 됐는데 이젠 찍을 후보가 당이 생긴 거잖아요. 이제는 안철수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철수를 하는 것은 또다시 대북 정책에서 햇볕 정책, 퍼주기 정책을 할 수밖에 없고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하고 그런 식으로 가면은 우리는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핵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시점의 선거는 정말 안보에 대한 생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갖고 있는 건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뼛속같이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어제는 아무도 안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현재 이 방송 시작한 지 13분 지났는데 2,000명이 돌파했습니다. 이 2,000명이요. 그냥 2,000명이 아닙니다. 동접자 2,000명은 사실 몇만 명 효과하기 때문에 막 난리지. 네, 2,000명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거. 그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문재인 씨한테 뭐 물어볼 거 없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냥 뭐 우리하고 다른 사람 아니에요. 문재인 씨한테 물어볼 거 제가 기자들이 새누리당 저는 사실은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태극기 민심을 받아줄 수 있는 태극기 애국심을 받아줄 수 있는 정당이 없다.
또 하나는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굉장히 훼손되고 흔들리는데 이 자유민주주의하고 민중민주주의 싸움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정당이 없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은 보수는 괴멸된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탈당을 해서 새누리당을 만든다는 걸 잘 몰랐잖아요 처음에. 그 새누리당 만들었을 때 잘 됐다. 그러면은 내가 이 정당을 원내 정당을 시켜서 옛날에 진보당인가 거기서 원내 정당 하나 있었어요. 여기는 국회를 다 300명 중 299명을 어디 흔들고 다녔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고 좀 있으면은 조금만 지나면은 선거 이제 끝나면은 뭐 선거 중에도 나올 분이 계시겠지만 선거 끝나면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고 제가 만약에 안철수 후보나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를 누르면은 보수의 빅뱅이 옵니다. 대통령이 되면 제일 좋고 대통령 되면 우리 스스로가 대통령 명예 지켜주고 탄핵 무효시키고 또 대통령 바로 석방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문재인 후보는 제가 그랬어요. 기자들이 제일 묻길래 제 상대는 홍준표나 유승민이 아닙니다. 제 상대는 문재인이라는 얘기를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싸움은 자유민주주의하고 민중민주주의의 싸움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런데 촛불이라는 소위 말하는 거짓 평화 시위를 열어가지고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은 통진당 잔당들, 과거의 주사파들, 또 종북 좌파 세력들이 그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얻고 민중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재인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배후는 누가 있냐? 민중민주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하면 안 된다는 거,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상대는 자유민주주의하고 민주주의의 싸움에서 조은진 상대는 문재인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거기한테는 물어볼 게 없이 그냥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뭐 물어볼 게 없는 저도 뭐 문재인 씨한테 뭐 물어볼 게 없을 것 같아요. 거기는 처음부터까지 다 다르니까 그 사람하고 생각이.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토론회에 못 나가니까 이제 섀도우 복싱하고 있는 건데 링 밖에서 홍준표 후보 앞에 있으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까? 그 홍준표 후보는 뭐라가 좀 경망스럽잖아요. 근데 그래서 선배님 좀 그 입을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입을 좀 하시면 안 되냐. 보수라는 우파라는 것은 조금 무게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 한마디 하더라도 국민들이 진도는 넣는 것 같은데 그분의 얘기가 그분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머리까지 안 가고 가슴도 안 가고 머리도 안 가고 입에서 바로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말을 좀 많이 줄이면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할 말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을 안 하고 정반대의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된다. 그래서 보수 지지자들이 5%도 지지하지 않는 배신의 정당, 바른정당을 자꾸 오락하는데 95% 정당 지지하는 태국 애국 국민들을 보고 제철을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나는 솔직히 말해서 홍준표 후보는 대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당권 장악을 하겠다. 그 제가 차도살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유승민하고 김무성을 데리고 와서 친박 주류들을 몰아내고 당권을 장악하겠다. 왜 혼자 홍준표 따르는 의원이 한 명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류를 몰아내려면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홍준표 후보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저는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제 상대가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그 바른정당하고 한국당이 골치 아파진 거예요. 한국당이 한 250억을 대출했다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건물을 담보로 대출했어요. 옛날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또 찼대기 때문에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건물 거 다 국가에 헌납하고 연수원 다 헌납하고 이제 거리 나갔잖아요. 천막당사로. 지금은 10% 못 받으면 한 푼도 못 받으니까 이제 그것이 진짜 쫓겨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2010년 대선 때 박 대통령이 500억 모을 때 이 계좌를 돌려가지고 이 일반 국민 참여해서 순식간에 500억을 빌린 걸로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데 펀드로. 근데 지금은 펀드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건물을 담보로 잡혔나 보죠. 펀드를 못 하는 게 우선 은행에 펀드 해달라고 하면 은행도 좀 생각해 볼 텐데 안 해주잖아요. 그거 만약에 지지율 5% 가지고 대출했다가 못 받으면 은행 지점장 목 날아가는 거죠. 되는데 그래서 이 딜레마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당이. 야 그냥 하려니까 대출은 받아놓고
250억 플러스 알파석으로 당은 망하잖아요. 그러다가 조원지한테 접으면 개망신 당하고 당은 이제 문 닫아야 되고 지금 정우택 지도부 다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건데. 뉴데일리 정도원 기자 기사 보니까 한국당 당직자들이 돈을 안 쓴다. 아예 돈을 쓰지 말자. 예. 250억 빌려놓고 이런 보도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오늘 그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경북에 와서 자기 지지율이 안 오른 것이 유승민하고 조원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정확하게 본 겁니다. 자기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것이 아니고 유승민하고 합당해봐야 7% 꼼짝도 안 할 겁니다. 아니 근데 조원진 후보님이 출마한지 선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전부터 바닥 아니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지지율 높았으니까. 그거 정확하게 보셨는데 그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보수들을 모아야 되는데 야 가만히 보니까 조원진이가 가는 데는 어제 노량시장부터 해가지고 오늘 평택 천안함 연평해전 현장까지 제가 갔다 왔지 않습니까?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수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당원 동원해가지고 암만 해봐도 유승민 후보는 파란 옷 입은 사람들 몇 사람 왔다 갔다 하다가 시민들한테 꽃다발 받고 눈물 흘리고 압수했는데 뒤에서 물바가지 던져버려요. 이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이 앵글이 그 보수 그렇게 엄청나게 우리 보수 지지자들이 화가 났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새누리당도 이제 좀 잘해야 되는 게 이게 태극 국민들만 분열 안 되면은 이게 한판 엎어가지고 대통령 정권을 우리가 다시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래 보잖아요. 우리 변 대표님과 똑같은 입장인데 우리 지지자들 52% 중에서 한 37%만 가져오면은 이거는 정권 가져온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국민들이 그 전에 이제 표 찍기 전에 여론으로서 몰아줘야 된다. 그래서 조원진으로 그럼 단일화 해라. 유승민 그날 말씀 잘하셨대. 유승민이 홍준표가 아니고 조원진으로 단일화 해라. 가면은 이 선거는 이깁니다. 홍준표로 가면 무조건 져요. 그런데 조원진이 단일화 하면 이길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우리 새누리당이 제대로 한번 그 자리를 잡고 해보자. 그렇게 똘똘 뭉쳐 있으니까 우리 아마 지금 이제 2,700명 SBS 이 유튜브 시청률로 넘어섰습니다. 2,700명 그 정도인데 우리 뭐 당원도 있을 거고 지지자 있을 텐데 뭐 조원진 후보가 그냥 뭐 취미생활로 제가 출마한 거 아닙니다. 뭐 당선 그래도 가능성 보고 나온 거지 그냥 몸풀로 나온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변희재 대표하고 저하고 이 판을 보는 게 거의 같습니다. 판 보는 게. 사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토론한 적도 없는데 똑같더라고요. 한번 얘기도 안 나는데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예,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하면 가능합니다. 이왕 이제 얘기 나온 김에 그래도 어쨌든 뭐 지금은 망해가지만은 부잣집의 삼선 의원으로 이제 상임위원장까지 거의 내정됐다가 어쨌든 가난한 집으로 넘어오셨는데 좀 생활은 많이 달라지셨나요? 가난한 집에 오시면서? 아니요, 뭐 지금은 탈당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사실은 그 변희재 대표께서 투쟁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 녹취록, 고영태 녹취록, 그 다음에 WPC 또 편파방송 이것 때문에 환노에 있다가 제가 미래방송통신위원회를 옮겼잖아요. 그 옮겼는 이유가 이제 그 편파방송 잡아야 되겠다 옮겼는데 탄핵이 되셔버렸어요. 그래서 회의도 한 번 못 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올 6월 되면 미방위에 위원장으로 거의 내정된 상태 아닙니까? 그걸 다 버리고 나왔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은 제가 목표했던 원내 정당 만들어서 이 정당이 제대로 된 우파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정당이 되면 좋겠다. 그거 안 하고 뭐 대통령 후보 뭐 생각도 안 했죠 저는. 저 집사람하고 똑같이 약속을 탈당해서 원내 정당 만드는 데까지는 오케이. 뭐 그 이후에는 자기는 뭐 고개를 흔들던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실 지금 저는 뭐 횃불당이라기도 편해서 하도 제가 그 당 앞에서 데모를 많이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에는 많이 잘 안 나오는데 거기는 250억을 빌려놓고 지금 돈을 못 쓰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근데 우리 당이야 이제 뭐 저도 뭐 당원이니까 사실상 당원 가입은 아직 안 했지만은 돈이 없잖아요. 당원들 돈이. 그럼 사실 선거운동 할 때 이제 상당히 이제 제약이 이제 이른바 메이저 정당과 다르게 어떤 식으로 이 돈 없는 거를 극복해 나가죠? 제가 그
사실은 오늘 어느 기자하고 이제 풀 기자 이제 간담회를 했어요. 지면을 뭐 한 면 준다 해서 했는데 그 얘기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자원봉사 선거운동원을 전국에 3,900명을 쓸 수 있는데 그래서 4,000명 잡고 하루에 5만 원을 요즘 7만 원인가 그럴 텐데 5만 원을 주면은 하루에 2억이잖아요. 그러면 22억 하면 그것만 44억 아닙니까? 저는 우리 새누리당은 자원봉사로 그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원봉사로. 그거 벌써 44억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최소한 종이도 요즘 뭐 16P 뭐 통보하는데 돈 없으니까 종이도 제일 나쁜 걸로 해가지고 좀 그 우리 뜻을 제대로 국민들이 편파방송 때문에 알지 못했던 진실을 알리는 이 계기를 삼고 그분들이 분노하는 그분들이 그것을 그 책자를 가지고 선거 공보물을 가지고 옆에 사람들한테 이거 봐라 이게 진실이다 해서 설득하고 그분들이 이제 투표장을 나오면은 저는 문재인, 안철수, 뭐 조원진 이 3자 구도에서 조원진이 제일 앞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아졌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그냥 그런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야 너무 후풍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구도가 그런 식으로 갑니다. 지금 그 바른정당 우리 예상했던 대로 국민의당하고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돈 문제도 돈 문제지만 이게 거대 여당을 했던 김지현 의원님이 됐잖아요. 93명 됐는데 이 93명을 가진 정당하고 한 사람이 있는 정당하고 부터가 깨지면은 그건 뭐라고 다윗과 골리앗인가? 그것도 아니고 이상한 상황이 되니까 아마 저 상반들이 우리 당의 후보가 지지율 올라가면은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공포감에 시달리죠. 공포감에 시달릴 겁니다. 뭐 저도 여의도에서 며칠 전에 시번했는데 저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죠. 아마 거의 혼비백산할 가능성이 높죠. 저 횃불당 같은 경우. 그래서 바른정당이 이제 무서우니까 절로 박정원한테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살려달라고. 어제 혹시 황영철 의원 보셨어요? 인터뷰? 못 봤습니다 저는. 황영철 의원이 거의 절규하는 수준으로 어. 우리 유승민과 우리 당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제 물어보면서 그 당시에 탄핵 때 그렇게 우리한테 열광하고 격려했던 그 국민들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그래서 SNS에서 완전 밟히는데 그때 열광했던 국민들 다 촛불된 국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로 갔었으니까 그러니까 좌파들이지. 그걸 믿고 탈당했다가 다 어디 갔냐고 지금 야 참. 그게 자기들한테 갈 수 안 오는 표를 좌파들 표를 그걸 자기들 지지율인 줄 알고 또 뭐 항영철이하고 몇 사람 있잖아요. 저한테 걔 무엇을 하고 했던 이종구, 이혜훈 실명 거론 좀 해야 되겠네. 하도 제가 두번 봤으니까. 야 하태경 뭐 이 사람들 지금 아마 그럴 거예요. 야 조은지 얘기가 정말 맞았는데 좀 더 참고 있을 걸 그랬다 이래 할 거야. 다음 국회의원 자리 흔들흔들하니까 지금 고민이 엄청나게 야 많아. 근데 그 정치 오래 한 분들이고 김무성 대표는 뭐 육선 아니에요. 야,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에게 열광한 국민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걸 좋다고 따라갔다는 게. 김무성 대표는 사람 인간성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참모들이 없어서 좀 비었다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권 제가 그때 지도부에 있었으니까 메신저 역할을 했잖아요. 정권을 비대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정권을 다 주겠다. 대통령 탄핵만 좀 막아도 본인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대통령 탄핵시키면은 그 다음에는 대통령 권한을 대권을 바로 야당한테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그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래주면 그때는 자기들 되는 줄 알았지. 저 같은 사람도 딱 보면 저건 촛불 군중인데 그걸 자기 지지층이라고 알고 이제 그분들 다 어디 갔냐고. 최근에 유승민, 김무성 두 분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앙금이 있는 겁니다. 정치를 그런 앙금, 보복 이런 정치를 오히려 두드려 맞는 게 낫지. 그런 보복, 앙금 정치를 하는 것은 그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사에 얼마나 큰 일을 만들어냈는지 지금 안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보수 정당이 이런 식으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참
저도 뭐 그 당에 있었기 때문에 극렬 반대는 했지만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뭐 그분들이 알아서 살아나겠고 이제 이게 뭐 어차피 질문 나오면요 뭐 100%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하도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 김진태 의원하고 탈당 상의하셨습니까? 이거 뭐 할 때마다 나와서 했죠. 김진태 의원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제 다시 뭐 조원진 후보한테 말씀드린 게 김진태 의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김진태 의원하고 저하는 뭐 형 동생 같은 친구니까 제가 김진태 의원을 그때 경선 출마하게 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편파 방송 하에서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안 실어주고 방송도 안 내주니까 김 의원이 태극기 영웅은 당신 한 사람이다. 당신 하나로 된다. 그래서 김 의원 당신이 짐을 좀 지소. 그래서 생방하면은 못 끊지 않냐. 그거 가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된 거, 구속 잘못된 거에 대해서 시원하게 이야기해라. 그 대신 나는 다 희생할게.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했는데 뭐 룰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경선을 하는데 경선 지지자들이 많이 온다고 못 오게 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민주주의 정당의 접견. 이게 기록에 남을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억울하게 이제 김진태 의원 떨어졌는데 제가 나올 때 김진태 의원 뭐 같이 나가자고 했죠. 사실은 같이 가자. 그런데 김진태 의원 뜻은 저는 존중합니다. 자기가 경선에 들어가서 승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나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마음이 아픕니다. 뭐 그 정도 워딩 드리면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조원진 후보님 탈당한 바로 그날에 제가 뭐 김민태 의원하고 사적으로 연락할 수 있지만은 제가 공개적으로 쓴 이유는 그걸 경선 불복이라고 판단하실 것 같아가지고 경선 불복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이 없었잖아요. 이 당이 태극기 당이 없었기 때문에 애플당 나갔다가 떨어져서 경선에 승복을 했죠. 승복을 하다가 자기 동지들이 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당에 또 후보로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경선 불복이 아니다. 난 김진태 의원 정도는 경선 불복이라고 고민하실 것 같아가지고 전혀 경선 불복 아닙니다. 이 당에 오시는 거. 아니 근데 김진태 의원도 그렇고 제가 한 달 전부터 이제 선배들 주로 선배 의원들한테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저는 도저히 대통령이 저런 상태에서 국회의원 생활을 내가 그만두든지 정계를 떠나든지 탈당하든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많은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발 좀 기다려라. 삼선에 당신 앞길이 많은데 기다려. 그래서 전 나가겠습니다 하고 여러 의원들이 어떤 의원들은 격려해주고 틀을 좀 잡아놓고 있어라 하는 의원도 있고 어떤 의원들은 자, 좀 이따가 당권 도전해가지고 좀 하면 어떠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태극 애국 국민들의 그 애절함 또 그분들의 애국심 이거를 또 담아내겠다고 그 욕을 얻어먹어가면서도 창당을 해준 분들이 계셔서 제가 탈당하는 것보다도 훨씬 이 창당 과정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은 용기지만은 막 그 정도 탈당을 해서 그래 한 정도 같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정규재 주필이 이제 그저께 사실상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면서 이제 우리 당에 대해서 친박 잔존 세력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제 나름대로 반박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박의 굴레를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친박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 전체를 부정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단지 하나 저도 뭐 팔적에 올랐잖아요. 배신 정당 사람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직까지 올라갔습니다. 징계를 먹은 사람들하고 제가 제일 높은 위치에 올라갔던데 친박의 잘못된 거는 버리겠습니다. 저는 잘못된 패권주의 또 패거리 이거는 과감하게 우리 변희재 대표님이 우리 당을 앞으로 많이 이끌어 주실 텐데 과감하게 버리고 이 당은 이념으로서의 확실한 새로운 보수의 가치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지키고 있고 또 한쪽은 인적 요소로서 사람을 바꿔야 된다. 지금 보수 정당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 데 따라서 오는 이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신당은 이념적 가치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우파의 가치 플러스해서 인적, 우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애국심이 충실한 젊은 사람들로 많이 인재 영입을 하는 것이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른바 친박의 무슨 적폐라 그러면은 지난 총선 때 이 김무성 대표 쪽하고 그냥 와장창창 붙으면서 그때 사실은 뭐 공천 개혁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친박 생각 사람 제대로 꽂지도 못하고 뭐 이상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뭐 제가 생각해도 저는 뭐 그 공천에 관여할 입장이 안 되고 제가 그 당시에 원내 수석 이렇게 하고 있는 아마 그런 입장이었는 것 같은데 이 공천은요 정당사에 없던 공천이에요. 당 대표가 선거 한 달 전에는 180석을 얻겠다. 그래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잘못했는데 어떻게 정당상사 처음으로 180석을 얻겠다고 당 대표가 얘기를 하냐. 오만에 있다 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잘해가지고 180석까지 얻겠다고 한 사람들이 공천을 작사를 내놓은 겁니다. 이상하게 이양구 그 똥꼬집이라 하죠. 그 이양구 선배님의 그 똥꼬집 또 유성민 선배 또 유성민 선배가 떨어지고 또 악착같이 사진 걸어놓고 이래가지고 그 사진 논쟁 가지고 사진팔이 했잖아요. 사진팔이. 사진 또 반납하라 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는 김무성 선배 영도 다리 가가지고 사진을 탁 바다를 쳐다보면서 딱 근데 난 뛰어내렸으면 제가 한번 뛰어내릴까 생각했는데 그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원유철 대표가 그걸 또 좋다고 찾으러 가서 부산 횟집에서 또 소주 먹는 걸 기자들한테 공개하고 하여튼 저 별거 잡았어요 그때. 김무성 선배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번에 그 말하는 거 보고 대통령 보고 아직 잘못을 너무 못 뉘우치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이제 형님 그 영도 다리 가서 뛰내려서 덩치값 좀 하세요. 덩치값. 그렇잖아요. 그런 말을 덩치 막 양반이 그런 얘기를 입에 담으면은 자기의 존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완전히 이제는 뭐 그냥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친박 적폐라기보다는 뭐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이른바 박 대통령이 보좌하는 뭐 그런 측근 그룹이 근데 이 당에서 제가 이제 항변했던 부분은 정미용 대표나 저나 정광택 대표, 뭐 권영애 대표, 심지어 정광용 사무총장까지 박근혜 정권에서 위원 감투 하나 쓴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미디어치 매체라지만은 MB 정권 때 받았던 정부 광고가 다 끊겼어요. 박근혜 정권 들어와가지고. 뭐라도 뭐 받아먹었어야지 친박인데 이 당의 주요 사람들은 전혀 친박과 관계없이 오히려 유승민, 하태경 얼마나 혜택 받았습니까 그분들 저쪽에 바른당 있는 분들. 근데 이 당을 유일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친박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조원진 후보 한 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이어서 혹시라도 뭐 친박에 잘못된 거 있다는 거 우리가 못 고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왜 그걸 못 고칩니까? 제가 그걸 너무 많이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뭐 친박 선배들한테 저는 뭐 바른 소리 되게 많이 했어요. 또 저도 뭐 몰렸잖아요. 내가 한번 그 유승민 의원 지역에 그 이재만 그 개소식한테 늦게 갔어요. 축사하라 해가지고 그때 그 진실한 사람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음에 개소식한테 가는 데는 그분들은 참 진실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진박 감별사라 해가지고 제 말했는데 딱 그 한마디 했는데 그걸로 거기서 진박 논쟁이 시작된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붙였는데 그래도 뭐 저는 덩치같이 맷집이 있어서 웬만큼 뭐 때려가지고 괜찮습니다. 자 지금 근데 제가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질문은 거의 없고 그냥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거의 다 응원의 메시지고 딴 쪽 방송 욕하는 거 이 정도인데 일단은 그러면 좀 가볍게 그
경력의 군 생활이 하사제대로 돼 있어가지고 병장제대나 아니면은 장교제대만 하는데 하사제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이게 국회의원 중에서. 군 생활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제가 이제 그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제 얘기 잘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그 교육대, 유격대를 갔어요. 뭐 부대 이름을 얘기 안 했습니다. 갔는데 제 위에 고참이 12분이에요. 제 위에 고참이. 그래서 병장을 달았는데 마대자루 들고 네오반 청소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단풍하사 제 1기입니다. 단풍하사라고 병장 달고 지원회가 하사가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네, 말로 만들었던 어, 제도네요. 그래 내가 손 들고 단풍하사 지원을 했지. 그래서 단풍하사 지원해가지고 이하교 하사관 그 교육하는 이하교 가가지고 6주, 8주 교육을 받고 자대 배치됐는데 자대 배치돼가지고 제가 내무반장을 맡았죠. 병 내무반장을 맡은 거야. 그때 이제 그 당시는 막 참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는데 내무반장부터 오고부터 이제 그 저하고 군대 생활했던 사람은 그 부대가 어떤 부대인지 알 거예요. 웬만큼 얘기하면은 엄청나게 군기가 센 그 부대인데 제가 내무반장 하면서 그 구타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부대는 구타 금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전통이 내려와서 구타 금지가 되고 있다. 아니 몇 번 군번이신데 왜 구타 금지가 제가 제 83년도에 83년도에 제대했으니까요. 그럼 80년이나 81년도 정도에 그렇지. 그때 구타 금지가 그때 한창 때릴 때 아닌가? 그때도? 한창 맞았는데 내가 내어반장 돌아가지고 내전 앞에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았는데 내가 내어반장 돌아서 이 구타 금지를 시켰는데 그때 이등병이 난 몰랐는데 그때 이등병이 내 친구의 친구가 돌았는 모양이에요. 그 전설 같은 그 부대의 얘기를 듣고 구타 금지가 되니까 이 친구가 이제 저는 제대 한창 후에 제대하고 난 다음에 제 자랑을 그래 하더랍니다. 자기 선배들은 그렇게 맞았는데 조원진 저 친구 때문에 안 맞았다고 그다음부터 구타 없어졌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또 때렸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 들어와서. 요즘 안 때린다. 자기 끝날 때까지는 안 때린다. 제가 9호 군번인데 저도 얼마나 맞았는데요. 저는 이제 카투사인데 카투사 때리기 더 좋아요. 아 그러게. 각자 2명씩 방을 쓰잖아요. 네. 가둬놓고 때리기 너무 좋기 때문에 아닌데. 요즘은 그런 거 없겠죠. 하사로 제대하시고 네. 경력을 보니까 대우에서 해외 사업팀에 대우는 제가 김우중 회장하고 정말 우연한 인연으로 만났어요. 물론 제가 모셨던 황병태 그 당시 전 의원이죠. 15대 되고 16대 떨어졌을 때인데 거기서 이제 모셨는데 김우중 회장이 그 자동차 학동 영업소 이 양반 똑똑한 분이야. 저 그룹 회장이 영업소장을 한 달을 했어요. 영업소장을 아침에 직원들 출근했을 때 왔다가 퇴근하고 오면 또 와서 그룹 회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거예요. 자동차에 이제 뭐 몰빵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저를 한번 부르시더라고. 그때 제가 이제 정치권에 있을 텐데 그래서 뭐 한 2시간 얘기하더니 뭐 그냥 다음에 한번 보자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비서실에서 전화 와서 제가 25총 비서실 그 회장실에 가서 그 당시에 조직과 마케팅이라고 이거 강의를 2시간 반 했어요. 그리고 질의응답을 한 30분 했는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대우를 특채로 들어갔죠. 그 당시에 93년도 제가 32살 때인가? 그 당시에 대우그룹 최연소 부장으로 대우그룹에 들어갔죠. 그때 사실은 세계 경영 한다 그래가지고 시작할 때요. 운동권 출신들은 막 넣었었는데 그 조원진 후보님은 그쪽에서 들어간 게 아니고 딴 쪽으로. 아니 그쪽 케이스도 있었죠. 여러 가지 야당이 있었고 또 뭐 그런 거를 잘 아시고 김우중 회장이 나중에 아마 그 제가 썼는 책에 보면은 자세하게 그 과정이 돼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중국 갈 때 그때 만약 황교태 의원이 대사로 갔지만 저보고 물으시더라고. 뭐 어디 다른데 지금 그 당시 기획실에 있었는데 다른데 갈 거냐고 해서 중국 보내달라고. 그래서 왜 중국은 왜 갈라 그러냐? 황 대사 가서 당신 갈라 그러냐 해서 그때 제가 명답을 합니다. 5년만 저를 중국에 보내주시면은
이 중국에 있어서의 박동선과 같은 로비스트가 되겠다. 이 중국이 엄청나게 클 텐데 그 다음날 바로 발령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북경 그 주대우 중국 북경 지사에 가서 기획조사부장을 했죠. 기획조사부장. 그래서 온 중국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중국 거의 안 가본 데 없이 그때는 대우가 한창 중국에 잘 나갈 때니까 제가 가면은 부성장급이 나와서 이제 회의를 하고 이 정도로 신화적으로 젊은 나이에 중국 진출을 제일 먼저 해서 대우가 아마 제일 먼저 제일 들어갔을 먼저 거예요. 했죠. 예, 그래서 우리 한중 수교할 때도 아마 대우가 물밑에서 작업을 했을 거고 뭐 그 정도로 뭐 이제 남포에 그 북한 사업도 많고 이래서 그런 얘기를 그래서 요즘도 김우중 회장 오시면 가끔 뵙습니다. 왜 대우에 계시다가 이제 국회로 들어오셨죠? 국회에 들어온 게 그 황병태 대사가 자기 출마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분이 꼭 같이 나가자. 뭐 그래서 이제 대우를 휴직하고 나왔죠. 그리고 이제 다시 복귀했다가 다시 대우로 들어갔다가 15대 때 제가 39살 때 국회의원 출마를 하죠. 근데 황병태 대사 원래 이제 옛날 민주당 예. 출신인데 그 당시는 아마 이제 신한국당에 있었나 보죠. 민자당이나 아니 신한국당에. 통일민주당 있다가 3당 합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자당으로 합당을 만들 때. 했다가 신한국당에 있었으니까. 예, 예. 아, 저는 통일민주당부터 시작을 한 거죠. 황병태 거기다 부총재까지 아마. 부총재였죠. 그렇죠. 강인석 그 동아일보 기자. 그러면 상도동에서 정치를 시작한 거네. 상도동 개로는 안 쳐주대. 김무성 벽에 걸려가지고. 아무도 안 쳐줘서 저 처음 들었는데 저기서 그냥 황병태. 그때 젊은 사람들은 딱 나눠졌잖아요.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그래서 한쪽은 평화민주당, 한쪽은 통일민주당 이렇게 나눠져. 저는 통일민주당 쪽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래 안 가고 3당 합당하면서 이제 민자당으로 된 거죠. 첫 출마는 언제 하셨습니까? 국회의원 첫 출마는 39살 때. 9살 때. 15대 보궐선거 때 하고 어디서 출마하셨죠? 대구에서. 대구에서. 그 대구에서 출마했는데 얘기해도 되나? 박근혜 대통령이 4월달에 보궐선거로 됐어요. 달성해서 그해 4월달에 보궐선거 됐는데 제가 그해 7월달에 보궐선거를 나간 거야. 그래서 동네에 막 그때 39살이니까 이제 대우에서 금방 나와가지고 막 머리가 막 샤프하고 TV 토론 나가면 뭐 제압을 완전히 제압하고 뭐 지금도 그러지 말 되게 잘했거든요 그때. 그래가 동네 갔더니 어른들이 야, 니 정치할 만하다. 이래가 한껏 기대를 해주고 이래서 했는데 어느 날 또 갔더니 어른들이 등을 딱 쥐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한테 했던 말이 있어 미안하잖아. 야야 이번에는 안 되겠다. 니 다음에 좀 해라. 나 어제 칠성시장 갔는데 박근혜 그분들은 박근혜 왔다 갔는데 울고 난리 났었다. 이번에는 박근혜 밀어주는 사람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 바람 때문에 초선 때 완전히 물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끝까지 완주를 못 하셔. 아니 완주했지. 완주했는데 네. 완전히 그 상대 후보에 대해서 완전 그때는 뭐 박근혜 신드롬이라는 게 워낙 대통령에 대한 신드롬이 크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대통령께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뵀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 이 배지를 단 거는 제가 16대도 출마를 해요. 그때도 한번 출마 2번 떨어지는데 떨어지고 17대는 도저히 이게 2번 떨어지니까 대구에 저한테 공천 줄 여당에서 공천 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야당에서는 모든 지역을 다 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하세요. 대구니까 가면 무조건 안 되고 그래서 이러다 정치 룸펜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보따리를 사서 내가 중국 친구들이 워낙 많고 그래서 중국에 사업하러 들어갔다가 그러고 17대를 안 나오고 18대에 나와서 됐죠. 그때 친박연대. 친박연대 처음 창당할 때, 그때 들어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하고 연은 그때 처음 된 거죠. 그렇죠. 그때 연을 했는데 이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아름다운 성복이라 해가지고 다 이긴 게임을 룰 잘못 만드는 바람에 져버렸잖아요. 대통령 후보에서 그런 걸 보면서 저분이 큰 정치 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친박연대는 사실은
통일민주당 했던 분들이 주축이 내가 시작한 거거든요. 아 서청원 대표가 나와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제가 들어가서 됐죠. 그래서 삼선까지 일단 삼선까지는 오셔서 사실 삼선이 이제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의 꽃이죠. 삼선이 이제 상위원장을 하게 돼 있고 원내대표는 4선이 하던가요? 원내대표도 뭐 요즘엔 3선이 할 것 수도 같은데. 있고 저는 사실은 재선에서 꽂은 당에서는 전략기획본부장이고 원내에서는 원내수석입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 1년 전에 제가 전략기획본부장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 선거를 준비했죠. 그러고 끝나고 이제 원내대표로서는 원내수석을 하면서 제 여러 가지 법안 문제, 대야 문제, 뭐 대정부 문제 이런 걸 다 해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경험을 쌓은 거죠. 이 질문이 하나 눈에 띄었는데 사모님 소개해달라 합니다. 집사람은 교회 권사세요, 권사. 그리고 저하고는 완전히 연애 결혼을 했고요. 공무원 생활을 조금 하다가 결혼하고 이제 공무원 생활 안 하는. 전업주부로 이제 결혼. 완전 전업주부를 하고 제가 집이 대구입니다. 제가 지금 9년차 서울서 자취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왜 대구에서 계속 있냐? 서울에 와야 안 되냐 하는데 사실은 뭐 제 재산 보시면은 없습니다. 재산. 재산도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재산도 5억으로 돼 있어가지고 야 이거 주로 정의당이나 요 정도에서 많이 보던 재산이고 아니 제가 이 횃불당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숫자를 봐가지고 대통령 선거 그 국회의원 선거 2번 나갈 때 젊었을 때 조금 가졌던 돈은 그때 다 날렸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있을 때는 이 국회의원 들어오기 전까지 버는 돈은 거의 다 썼죠. 왜냐하면 뭐 중국 사람들하고 또 다음 사업 준비하고 이래서 다 썼는데 갑자기 제가 국회의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산이 없고 하니까 뭐 서울 대구에 집 그 대출 받아 얻는 돈 가지고는 서울에 전세도 못 얻습니다. 그러겠네요. 이 전 재산이 5억인데 이 9년째, 서울에 여의도라든지 여기다가 아파트를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고 이제 싶어도.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뭐 못 살지 않았는데 제가 사실은 그 아버님 아버님 한 1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사업을 맡는 동생이 있어서 바로 밑에 저하고 연년생 동생이 있는데 그 가업이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모든 걸 다 줘버렸습니다. 저는. 동생이 다 사업 물려받았고. 동생한테 다 주고 저는 정치하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삼선까지 하시면은 그 국회의원 하면서도 돈 재산 많이 불리는 분들 있던데. 한 두세 배까지도 불린 분들 제가 봤는데. 그 원래 뭐 주식 가지고 있고 뭐 하면은 늘려준대. 저야 뭐 빤하니까. 그래서 뭐 당당하잖아요. 누가 저보고 뭐 그렇게 보는 사람 없습니다. 야 이제 동접이 4,000명이 돌파됐는데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한창 대한문에서 집회할 때 그때 유튜브 중계할 때 그 정도 숫자입니다. 그 정도 숫자요. 이제 완전히 이제 금요일 밤에 바람을 타는 겁니다. 한 52분 정도인데 뭐 질문 접수된 거 있나요? 제가 근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질문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응원이에요. 전부 다 응원이고 종교는 무엇이냐? 기독교가 아까 그뭐 사모님도 집사람이 권사고 저는 이제 안수 집사인데 우리 목사님한테 집사하면 투표하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저는 집사 안 하고 그냥 평신도로 있겠습니다 했더니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내리는 직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됐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 그래서 며칠 전에 어제 아침에 6시 반에 극동방송에 가서 김정한 목사님 잠깐 뵙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왔죠. 그 지금 개인 후원 계좌하고 지금 대선 계좌하고 연결이 되나요? 이게 질문이 나와서 그런데. 개인 후원 계좌를 이제 내일 제가 등록하면은 대통령 후보 계좌가 나오고 다른 거죠? 국회의원 후원 계좌, 정치단 계좌 다르죠. 이제 국회의원 계좌에 들어오면 다시 이제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새누리당에 또 계좌가 대통령 후보가 우리 당 계좌가 지금 계좌가 공개돼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박상원 페이지에 당 계좌 공개돼 있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를 하십니까? 그거는
뭐 해도 지금 안 한다 해야 되나? 교인들에게 해야 되는데 술은 제가 아니 정치인이야 뭐 술은 절개합니다. 상가집 가가지고 뭐 그거 하기 싫어서 국회의원 그만둔 분도 있는데요. 술은 아주 절개하는 편이죠. 그거는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렸고 그 경조사 이런 데 가면은 뭐 특히 할아버지 같은 경우서 야 일로 와봐 한잔 해. 그거 수두룩 합니다 국회의원 되면 그거 안 마시고 다니면은 그거 바로 욕 먹기 때문에 뭐 정치인들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그거 제가 여쭤보려면 지금 일요일 날 우리가 지금 대구 집회가 있다고 제가 예. 대구 집회 어디서 있습니까? 그건 어제부터 중요던데. 지금 대구 집회가 두류공원 예술문화회관 앞에 거기서 이제 대구 집회를 가지고 행진은 달서구, 남구 이런 쪽으로 행진을 자, 하겠습니다. 일요일 지금 토요일 날 대한문 집회 2시에 있고요. 네. 그 다음 날 일요일 오후 2시 대구 두류공원 앞에서 예, 태극기 집회죠. 예, 태극기 집회 이게 집회 마지막인가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태극기 집회 마지막에 월요일 날 대구에서 출정식 합니다. 아 그래요? 월요일 날 첫 선거라서 첫 유세라서 유세 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만 제가 이거 월요일 날 제가 손석희가 저 고소한 건에 지금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제가 일요일 날 대구 집회 가거든요. 그럼 출정식까지 있어야 되는데 검찰에 모르겠네요. 월요일 날 계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검찰 조사가 잡혀 있는데 시원한 말씀 한마디 네, 하세요. 조사 앞에 있는데 연기를 해야 되겠네. 연기를 해서 제가 일요일에 있다가 월요일까지 있어야 되겠네요. 어차피 손석희 그 조사 뭐 급하게 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어차피 여러 군데 사기 때문에 자 자녀 문제 자녀 지금 어떻게 돼? 자녀가 그냥 아들 한 명이라고 아들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갑니다. 애를 굉장히 마흔의 애를 가져서 이제 대학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교육 뭐 관련 이런 부분은 제가 특히 우선 교육감 제도 직선제는 이거는 만국병입니다. 그래서 교육감 제도는 임명제로 바꿔야 된다. 그다음에 사교육을 어떻든 간에 이 사교육비가 국민들한테 특히 젊은 어머니들한테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 사교육을 어떤 식으로든지 없애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육 전반에 대학 입시 제도를 다 손을 대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새누리당에서 혹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사교육 관련 이 준비위원회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좀 충격이 적으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사교육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게 전반적인 이 젊은 사람들의 결혼 문제, 출산 문제, 또 보육 문제 이런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사교육 문제는 누군가가 욕을 먹더라도 칼을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이 질문이 들어왔는데 5.18 문제랑 특검 문제는 그 TNT 방송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네, 충분한 설명. 이거 여기다 설명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고 분명히 5.18 그 이무리한 행진곡 문제랑 특검 문제는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 해명을 했습니다. 태극기 애국가를 먼저 하고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공무원 연금 기업까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해명이 다 됐으니까 TNT 방송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거고 특검법 문제 같은 경우는 검찰 수사가 너무 세게 들어와가지고 청와대에서 요청해서 빨리 특검이라도 해달라 시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청와대 상의해서 간 겁니다. 그리고 이건 TNT 방송에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북폭에 대해서만 대북 정책은 물어볼 것도 없는데 어제 대선에서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후보들에게 다 물어봤거든요. 지금 사실은 이게 미중 간의 지금 현 상황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트럼프의 주장이 뭐냐면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리고 네 할 일은 네가 해라. 타국에 비해서 외국에 비해서는 이 자국 우선주의가 있고 중국의 시진핑은 동서평 선생이 얘기했던 굴기를 이제 뛰어넘어 버렸죠. 이제 일어나지 말라는 부분을 일어나는 쪽으로 돼서 중국도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선 겁니다. 근데 이게 묘하게도 중국을 주변에 띄고 있는 모든 나라, 북한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친미국가입니다.
중국 굉장히 위험성을 느끼고 있죠. 좀 위협을 느끼고 정말 있죠. 중국 한 16개국이 포위하고 있는데 이게 다 다 친미국가. 친미 국가입니다. 뭐 베트남부터 뭐 그러니까 이게 두테르테의 필리핀이 약간 진중 쪽으로 맞죠. 하니까 중국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상황이 좀 우선 인지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두 나라가 북핵 말고 주고받을 게 뭐가 있는가, 이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북핵에 대해서 미국이 북폭한다 뭐 이렇게 분포를 하지만은 미국이 중국한테 받아낼 게 있을 거예요. 저는 뭐 무역 문제를 받아내기 때문에, 왜 워낙 자국 우선주의고, 트럼프의 그 성패는 미국의 이 공장들이 제대로 돌아가느냐, 미국이 일자리를 제대로 창출했느냐, 이게 트럼프의 생각이다. 그러면 북한의 핵은 어떻게 갈 거냐. 일단 주고받으면서 중국 보고, 뭐 지금 보도 나온 건 좀 다르죠. 중국 보고 좀 끊을 거 좀 끊어라. 가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럽파이프 한 5개 있으면, 6개 있으면 그 중에 한 반 정도로 한 끊어봐라. 뭐 그 정도로 갈 것 같아요. 근데 보도는 좀 반대로 나 있는데, 그래서 북폭 문제는 저는 뭐 어렵다. 그렇게 보지만은, 하나는 그 김정은 정권을 좀 떨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겠다. 근데 가시적인 건 중국이 아마 가시적인 행동을 취할 거다고 보고 있죠. 지금 굉장히 좀 무거운 질문들이 많이 오는데 이거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시죠. 이거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또 우리 당 회의가 뒤에 있어가지고 한 시간을 채웠는데 그 복잡한 거는 다음 주에 이거 이 시간대 한 번 더 해가지고 지금 질문들은 많이 적어놨으니까 하고, 오늘은 이제 뒤에 회의가 있어요. 네, 우리 당 회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저도 같이 가야 돼서 딱 한 시간을 채우고, 마지막으로 우리 미디어치 독자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하시고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이 탄핵 문제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탄핵 구속을 했는데, 그 편파 방송 언론 중에서도 30%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탄핵 반대를 지켜주셨던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새누리당은 신생정당입니다. 과거의 새누리당이 아닌 신생정당이고 이제 원내정당이기 때문에 우리 태극 애국 국민들께서 좀 더 생각이 다른 분, 또 지지가 다른 분이 있지만은 이번 대통령 선거만큼은 정권을 가져와야지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고 명예회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대통령 후보 나오려고 이 당에 온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정당이 생겼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서 완주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유승민이나 홍준표 의원을 제압하면서 대권까지 가는 방법을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길만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상호 존중해주자. 경쟁이 되면은 서로 경쟁하더라도 상호 존중하는 그런 입장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스케줄을 설명드리는데요. 내일 토요일 대한문 2시 태극기 집회입니다. 네. 그리고 일요일 2시 대구 두류공원 태극기 집회고, 월요일 출정식 몇 시 어디? 월요일은 서문시장의 1시입니다. 월요일 대구 서문시장 1시. 저는 그 세 개 다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대구 가서 제 또 이 후배들하고 좀 있다가 다음날 참여하고, 검찰 조사 뭐 연기하면 되죠. 뭐 저야 뭐 복잡한 거 아니니까. 이 세 가지 가급적 다 참여해 주십시오. 대한문 집회, 두류공원 집회, 월요일 1시 서문시장 출정식. 예, 오늘 4,000명을 돌파하는, 4,000명을 돌파하는 거의 뭐 우리가 두 번째이기 때문에 신기록도 없는데, 이거 다른 방송하고 비교해도 이 정도면 뭐 KBS, MBC를 다 잡은 거니까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이런 기회 한번 해서 그때는 지금 정책들 더 깊이 얘기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